자, 가장 유력한 데가 60페이지입니다. 가장 유력한 게 토지의 특성이에요. 토지의 특성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길 잡으셔야 돼요. 토지의 특성을 잡자. 그러니까 토지 특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잡으셔서 토지 특성을 잡으시는데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파생되는 특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토지의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해서 가장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입니다. 자연적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고요. 자, 인문적은 토지의 특성에서 인간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토지의 특성에서 인간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 얘기하겠죠. 후천적으로. 그럼 자연적은 물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리적. 그러니까 자연적은 항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안 된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안 된다. 자, 인문적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용도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들어보시면요. 첫 번째 스타트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은 안이불자 서서 이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이동이 안 되니까 물리적 이동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주변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29번지가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여기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변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인문적 특성에서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래요.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인문적인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그다음에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바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중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중성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어서 공급할 수가 없어요. 자, 칠판주기처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토지가 지구의 땅은 늘리지 못해서 공급이 안 되지만 이 안에서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용도가 다양성도 인문적 특성이고, 자, 토지를 병합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가 병합하고 분할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죠. 우리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문적과 자연적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연적은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된다는 거고요. 개별성은 토지마다 틀려요. 그래서 토지마다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고. 인접성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어. 자, 그럼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자연적은 먼저 나왔어요. 선천적 특성이죠. 근데 인문적은 후천적이다. 자, 자연적이 물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리적. 근데 얘는 사람이 하니까 인위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자연적은 항상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적이다 말을 쓰고요. 얘는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가변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안 바뀌니까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신축성 있게 변하기 때문에 신축적이다. 이렇게 말을 쓰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밑에 60페이지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는 원래 본래부터 지니는 물리적 특성, 선천적, 원천적, 본질적, 근원적, 불변적이죠. 자, 그럼 우리가 부동성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은 이름이 주어진 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유력합니다, 얘가. 그래서 자연적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자연적.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씁니다. 가능하지 않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에 파생되는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1, 2월 달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성이에요. 이동할 수가 없다.
그럼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는 거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어떤 걸 했었냐면 앞쪽에서 자, 동사는 움직이고 부동사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이 달라요. 공시 방법. 자, 동사는 점유로 해서 물건을 그냥 볼펜을 점유 이전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볼펜을 등기해 와라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를 이전시켜야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구별 기준은 부동성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력한 거는 얘는 지역마다 달라요. 파생되는 특징이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국이 있으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서울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는 다르죠. 부동산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에 이 모나미표이 1,000원인데, 자, 인천에서 뭐 2,000원 하지 않잖아요. 모나미표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 되겠죠. 근데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인천시에서는 물량이 초과 공급이에요. 물량이 남아돌아요. 이 본필이 모나미표이. 근데 초과수로서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급 조절로 트럭을 옮기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라는 게 똑같이 선언으로 돼요. 근데 토지를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적 편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표현을 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지화라는 표현을 써요. 국지화. 그 다음에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화라는 말을 쓰고요. 자, 서울도요. 우리가 지금 구마다 다르고요. 가격이. 또 동마다 다릅니다. 또 번지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 전국 시장을 나중에 이제 시장 파트에서 전체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체 시장이고 요 하나하나를 개별 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부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부분 시장별로 가야 돼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역화, 그다음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세분화. 이런 거 나오면 자, 다 부동성과 연결시켜주셔야 되고요. 이제 오늘 했던 것도 튀어나오는데 두 가지였어요. 활동에서. 자, 내가 인천에 땅을 사고 싶어요. 그럼 서울에서 장소로 가야 됩니다. 임장 활동해야 되고요. 서울에서 중개업하다가 인천 가면 정보를 다시 캐야 되죠. 그래서 임장 활동, 정보 활동을 제가 부동성과 연결시켰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 무슨 말이냐. 자, 부동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토지는 그렇지 않아요.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토지가 외부 효과라고 하거든요. 얘는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되지 않죠. 그다음에 모닝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강북에선 싼데 강남에서 비싸다 그렇지는 않은데 아파트는 지역 분석을 꼭 해야 돼요. 이게 인접성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인접성도 들어가요. 왜? 자, 이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없죠.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에 체크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부동성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해 준다. 공시 방법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자, 3번 지역성, 국지성,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기억에 두 번째 세분화되어 있고 하위 시장으로 나눠지죠. 서브마켓이 부분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성 때문에 어느 지역에 수요 증가가 하더라도 그 지역에 이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어렵죠. 자, 임장활동, 정보활동,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외부 효과 발생. 7번에 제도적 규율이라는 건 뭐냐면 규율의 대상이 되고 밑에 기억에 제도적으로 규제하기가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제하기가 쉬운데 6개월만 지나면 얘가 막 기어다녀요.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제가 토지라 그러면 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규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자,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걷잖아요. 그럼 토지가 그 지역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란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라는 것만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요, 넘겨보시면은 개별성이라는 특성과 조금 비교해 볼게요. 자, 63페이지로 갑니다. 개별성. 그래서 부동성과 개별성의 파생되는 특징은 다릅니다.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개별성이라는 것은 토지마다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자, 똑같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힘듭니다.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 물리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학원 근처에 토지가 암만 건너편에 있는 사례 토지와 우리 학원 건물의 대상 토지가 있으면 위치, 지형, 크기가 다 달라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서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 틀리니까 대체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인접성 때문에는 가능해요. 인접성.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자, 토지를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거든요. 자, 물리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지만은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합니다. 용도면의 대체. 자,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자, 사례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사례보다 옆에 있는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고 인접성 때문에 용도는 더 비슷하죠. 가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 토지를 비교 방식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어렵지만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얘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물건마다 달라요.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물건마다 다르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저 세 가지 단어가 바뀝니다. 국지화가 아니라 구체화. 그 다음에 지역화가 아니라 개별화. 그 다음에 이 토지는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급이 독점화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고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을 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개별 분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일물일가의 법칙.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볼게요. 자, 이 칠판 중에는 동일한 물건입니다. 동일한 물건. 그러니까 일물이라는 것은 동일 물건이에요. 그럼 동일한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얘가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죠. 근데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다 틀리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체크합니다. 개별성 갑니다. 63페이지. 자, 비대체성이고요. 물리적 측면에서 비대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품이 존재하기 어려워요. 부동산도 자, 대상 토지와 건너편의 토지가 위치, 규모,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용도적 관계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데 이따가 후수를 하겠고요.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어때요? 물리적 측면은 개별성이라서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대체 관계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자, 9번을 볼게요. 개별성이 있어서 부동산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는 성립한다? 그렇지 않죠. 물리적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는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다음 64페이지 2번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죠. 그 다음 3번 자, 개별화, 구체화, 개별 분석이 필요하고 감정평가에서 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가를 공시할 때 대표적인 표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동산마다 다르니까 비교하기 곤란해서 정보 수집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동질하다면 그 물건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만 우리가 비동질성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굉장히 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수집 어렵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부동산학의 이론이 일반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토지에는 적용되는 이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인접성은 그냥 사이드로만 가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인접성은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자,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 이거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만 들어갑니다.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옆에 있는 토지가 인접된 게, 자, 쓰레기의 입장이 아니라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협동적인 이용을 해야 됩니다.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계 문제를 또 야기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파트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30번지의 땅이 갑돌이 땅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개발했기 때문에 이 개발이익이 낮다고 합니다. 정사지가 상승분. 그럼 반드시 형평성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에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면의 대체 들어볼까요? 자, 갑니다. 자, 인접성 1번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역 분석 중요하고요. 3번 외부 효과 발생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 논리 근거가 되고요. 4번 용도면의 대체를 가능해서 비교할 수 있고요. 자, 5번 경계 문제를 야기시키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좀 비교해 볼게요.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전 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62페이지와 63페이지를 보시죠. 자, 그러면 부중성과 영속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도 지역마다 다른 것은 부동성이니까 지역 나오면 부동성이고 개별 나오면 물건마다 다르니까 개별성이에요.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부중성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영속성은 증가되지 않는 게 아니라 토지가 감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요. 그럼 파생되는 특징도 다르겠죠. 그래서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특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부중성입니다. 부중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새우깡이나 칠판주개처럼 물리적 양을 못 늘려요. 이 면적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만들 수 없잖아요. 생산할 수 없어서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생산비 법칙이 안 돼요.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은, 자, 이 칠판주개는 생산비를 알기 때문에 생산비를 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산비를 모르기 때문에 가격을 못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감정평가 원가 방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이라는 게 들어가죠.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안 늘어나, 양이.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토지가 못 늘어나더라도 이 안에서 토지의 용도가 전환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바다면요, 임지와 농지와 택지가 있다. 그러면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양은 안 늘어나지만 농지가 택지로 전환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전인데요. 자, 갈게요.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용도 전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 요거는 경제적이죠. 왜냐? 택지가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라는 걸 이따 제가 후수를 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땅이 한정돼 있어요. 희소합니다. 자, 근데 희소성이라는 것은 이 토지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러면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이 발생해요. 그럼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건물을 고층화시킵니다. 자, 이걸 나중에 제가 할 거니까 이렇게 고층화시키는 것을 집약화시킨다 그래요. 집약적. 무슨 말이냐?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누군가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면 고층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땅값이 오르니까 투기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 토지라는 것은요,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된다. 그러니 여기 갖고 계시는 불펜은 남아도는 지하이기 때문에 너 2자루만 써. 그래서 개인한테 공적 제한을 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땅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에 공적 제한을 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한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으면 제가 좀 필기를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6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갈게요. 자,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토지를 용도를 전환시킨 거는 절대 늘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62페이지 부중성, 비생산성 체크하시고요. 자, 물리적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토지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런데 니은 물리적 공급, 토지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 등의 토지 지표 면적을 늘릴 수 있지만 공간으로서 토지가 증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토지 이용 전환이지 토지 자체의 증가는 아니겠죠. 그래서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가 부족해요. 땅값이 올라가. 그럼 건물을 집약화시키죠. 그러면서 오른쪽 니은번에 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희소성이 나타나고 토지가 유한하다 보니까 독점 소유욕이 생겨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죠. 토지가 독점 소유욕에 대한 독점 소유욕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기 드릴까요? 토지 드릴까요? 그럼 공기는 뭐하러 달라겠어요? 무한한데.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공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근데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독점 소유욕이 생기고요. 토지는 희소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면 지대가 임대료가 또 나타나겠고 지가를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채용이라는 것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가 6번째 얘도 채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채유효 이용. 그래서 가장 좋은 용도로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앞쪽에서 제가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자는 것은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용을 잘하자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이용을 근거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수요자 경쟁이 또 발생하죠. 가격이 형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 하나 남았네요. 자, 이것만 하면 이제 자연적 특성은 마무리됩니다. 영속성으로 가죠. 자, 영속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소모되지가 않는 거예요.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소모성. 토지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아니라 자연적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가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유실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감가 상각이 안 된다. 자, 그런데 토지가 유실되면요, 그 농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되는 거죠. 기능적 감가는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연결시켜 볼게요. 자, 아파트 부지에 만약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죠. 토지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걸 평가사들은 건재적 감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분필은요,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감가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경제적 감가는 볼 수 없죠. 얘가 뭐 강남에서 비싼데 강북에서 쌉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것은 이 분필처럼 써도 없어지지 않는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것이지 기능이나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으니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 써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빵이라는 건 빌려주면 다 먹고 나한테 돌아오진 않잖아요. 나한테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 내가 물건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받죠. 또 사용해서 임대료도 받아요. 이용이익이 분리됩니다. 분리가 가능하죠.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제일 발달됐어요. 자, 아까 소모되면은 빌려줄 수 없잖아요. 빵 같은 거는. 근데 우리가 임대차 시장 발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자동차는 렌트카 시장이 있고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제일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가장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중요하냐. 그 부동산은 오래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모되지 않습니다. 칠판주기는 생산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모돼서 다시 생산한다는 말 쓸 수 있죠. 근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제가 장기적 배려라는 게 있었어요. 활동에서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아까 토지를 쌀 때 사잖아요. 쌀 때 사가지고 쌀 때 사서 농지를 택지화시키면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미래까지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예측하고 장래의 수익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여성분들 우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그래서 40세인데 60세로 볼 수 있죠. 또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토지의 가치 보존이 우수해요. 그래서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 가치가 세겠죠.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 투자재로 선호해요. 투자재로 선호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항상 장기 투자예요. 그래서 내가 꼭 먹고 알 먹고 자 토지를 사놓게 되면은 내가 소득이득이라는 임대료도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자본이득이라는 양도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 토지 가격이 떨어져도 매각을 미룰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팁을 드릴게요. 얘는 영속성은 감가되지 않고요. 소모되지 않고요. 장기로 간다 그러면 무조건 영속성 찍으셔야 돼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죠?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화이팅 하시고 63페이지 영속성 갑니다. 영속성은 이제 비소모성으로 1번 감가상각의 논리에 적용이 배제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니은의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제적이나 기능적 감가상각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소유이익. 제가 타인에게 매각해서 얻는 대가로 부동산 매각됨을 말해요. 사용이익. 타인에게 빌려주고 얻는 임대료입니다. 그게 분리되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죠. 자, 3번 장기적 배려해야 돼요. 그럼 장래를 예상해야 되며 자, 디귿 장기 투자로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자, 4번 수익이라는 게 나타나니까 수익환원법이라는 거를 적용하죠. 그 다음에 밑에 관리를 또 크게 하고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의 사고방식을 거부합니다. 가치보존이 우수해서 투자자를 선호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자, 팁을 드려볼게요. 8번에 보시면 소모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소모가 나오면 영속성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으로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 사고방식을 정할 수 없다는 건 영속성이다. 됐습니다.